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모 면허 제4강 행복한 순간마다 찰칵 사진 찍는 아이들에 관한 그런 박인경 교수님의 책자를 함께 요약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의 방향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모이기 전에 부부임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윌리엄 글래서 박사님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행동이나 대상, 즉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순간을 사진 찍듯이 찍어서 머릿속 사진첩에 저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속 사진첩이 두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얄팍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내 자녀가 행복해서 찰칵하고 사진 찍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첩도 두툼해져서 살아갈 힘도 두둑하기를 바란다면 4장 전체를 잘 읽어보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제목으로는 배우자와 잘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전에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바라봤을 때 부부가 서로 이제 눈을 맞추면서 이제 미소 지으면은 자녀 역시도 행복해진다라고 하고, 그러나 부모가 늘 자녀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의 눈에 부모가 부부로서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안정감과 행복함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부는 배우자와 또한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인이었던 이들이 만나 한평생 함께 하기로 했으니 이제부터 사귀고 경험하며 알아가고 서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과 함께 상대에게 주고 싶던 마음이 어느새 이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신혼 때의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신혼 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야 할 그런 좋은 시기인데, 하지만 노력도 없이 배우자가 잘해주기만을 바란다면 서운한 마음과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집안의 가구 보듯 보는 그러한 두려운 날이 임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경제 이야기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대화가 사실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박인경 코치님은 신혼 때 남편과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밤을 새우곤 한 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그런 이야기라던가 그러면서 엎어치기 한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상대의 어떤 단점을 장점으로 봐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고, 또한 부모님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칭찬들을 주고받다 보면은 결국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소제목으로 순종하는 부부가 누리는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 질서에 순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케케모그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부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박윤경 코치님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면서 결혼 후에 말씀에 순종하기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에게 왕후 대접을 받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장병혜 박사님은 이제 앞에서 소개한 책에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자리를 좀 더 크게 만들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빠의 자리를 크게 만드는 엄마, 엄마의 자리를 크게 만드는 아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은 엄마는 아빠보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보통 많은 것이죠. 아이들에게 자주 볼 수 없는 아빠를 이해시키고 아빠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우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수고해서 사주신 운동화니까 아빠에게 감사 인사하자, 이렇게 운동화 하나를 사주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은 것이죠. 남편 또한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식탁 앞에서 혼자 장보랴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거란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함께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아이들 눈에 찰칵찰칵 찍히는 사진첩과 같이 좋은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하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남편도 연약하다라는 주님의 그런 말씀이 함께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죄악으로 인해 더럽고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보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배우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보기 싫을 때도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연약한 사람과 더 연약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물론 인간이니까 들 수 있죠. 하지만 연약한 그릇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마음이 쑥으로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서로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배우자를 바라보면 미울 때도 있고 또한 서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신 그를 나도 귀하게 보기로 어떻게 보면 결단함으로써 아내와 남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런 말씀에 따른 것인데, 부부는 서로를 연약하지만 귀한 존재로 봐야 하고, 이제 그렇게 서로가 그런 존재로 봐야지만이 이 가정에서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부부로서부터 시작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 앞에서 기도가 막힐까봐 배우자를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부부는 순종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박경영 코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싸웠다가도 기도할 때 영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어서 배우자에게 사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상대의 마음을 만져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순종의 부부 곁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목도하며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제목으로는 부부여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소제목으로서 이 부모 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마음이 뭉클한 그런 순간이 있는데, 뒷자리에 앉은 수강생이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그분의 얼굴이 크게 보일 때도 있고,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을 볼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부모 학교에 비해서 부부 학교는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부모들에 비해 절박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의 압박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부 학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의 부부에 대한 생각은 거의 이제 반성경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청년들이 빨리 물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키워낸 부모 세대의 잘못이 사실 크다라는 것이죠.
상담이나 코칭을 하다 보면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만 하겠다는 세대, 또한 결혼은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세대, 부부의 안위를 위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귀먹은 세대에게 주님은 오늘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며 순종의 부부를 애타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제목으로 기적의 문인사와 관련돼서 이 부부 및 관계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가트맨 박사는 시애틀 애정문제연구소를 통해서 부부들의 대화나 행동을 카메라에 그렇게 담는 그런 분석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한 40여 년간 3,000쌍 이상의 부부들을 관찰하고 면담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놀라운 것은 부부 사이에 처음 3분간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 96%의 확률로 이게 다툴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부부가 만나서 처음 나누는 대화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이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했을 때 가트맨 박사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이 박인경 코치님도 만나서 반가웠다라는 것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부부가 만나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보통 문 앞인데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인사, 도or 인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에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부터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 반갑게 맞이하고 하루의 노고를 알아주고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각해보니 어린 자녀들도 나를 따라서 아빠를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큰 소리로 아빠를 외치며 달려가 품에 안기려고 도움닫기를 하는 그런 아이들, 남편은 또한 좋은 얼굴로 가족에게 뽀뽀를 하고 또 소파에 계신 어머니에게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러면 어머님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아비를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난리구나라고 하지만 흐뭇한 표정 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처럼 열정적이고 반가운 그런 문인사를 마친 가족들은 이후의 시간에 갑자기 싸운다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한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당부라는 소제목으로서 이제 문인사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친정 아버지 덕분인데, 이제 초등학교 때 박인경 코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일본 여자들은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면 미닫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옷이나 가방을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게 참 요즘 생각하는 남자들에게는 기상천외한 이야기인데 이 반세기 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박인경 코치님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남편들이 온종일 일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도 아내의 인사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봄눈 녹듯이 사라졌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거지가 되어 들어왔던 남편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임금이 되어서 가슴을 쫙 펴고 출근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렇게 강국이 되는 데는 일본 남자들도 일본 여자들의 저력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내들이 진정한 일본 발전의 주역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한다라는, 인경이 꼭 기억하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제목으로서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자녀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부모는 아주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죠. 남들 앞에 주눅이 들어있고 당당하지 못한 자녀를 곁에서 지켜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참 형언할 수가 없을 것인데,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에도 내보내고 또 좋다는 캠프에도 보내보지만 부모님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마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박인경 코치님이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 문인사라는 것인데, 학교 가는 자녀를 문 앞에서 밝은 모습으로 배웅하면서 안아주고 잘 다녀오라고 엘리베이터까지 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는 것들. 저녁이면 귀가하는 자녀를 맞으러 문 앞에 달려가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부모. 그런 부모는 사실 비언어적으로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매일 2번씩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담을 받던 박인경 코치님에게 상담을 받던 중년의 남자분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분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직급도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출근을 하지만 늘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이 출근할 때 아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에 서면 그 집 아내가 남편을 배웅하다가 자신을 보고는 민망해서 들어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 남편 출근할 때는 아내가 계속 나왔는데 자기 집 아내는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귀가할 때도 딱히 아내의 반가운 마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섭섭함이 그 마음에 든 것이죠. 이처럼 문인사는 부모 자녀 간이든 부부 간이든 우리 생각보다는 사실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변화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이 흔들린다 싶을 때면 무조건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기를 다지듯이 문인사는 하나의 가정의 기본기라는 것이 부부의 기본기고 또한 부모의 기본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인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반가워하고 환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귀찮을 때도 있지만 마음이 힘들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빠른 걸음으로 나가거나 달려가서 상대가 신발을 벗기 전에 문 앞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발 벗고 난 뒤에 들어와서 이제 인사하려면 좀 어색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목소리와 표정에서 반가움과 고마움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쑥스러운 분들은 차라리 가족에게 미리 이제 문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아내가 귀가하는 상황이고 남편이 집에 있다면 남편 역시 넓은 품으로 아내를 맞이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큰 제목으로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어느 아빠와 어린 아들이 함께 낚시를 갔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아빠는 낚시가 잘 되지 않아 재미가 없었는데, 그런데 아들은 아빠와 처음 간 낚시터에서 아빠에게 낚시도 배우고 또 같이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기분이 최고였다는 것이죠. 그날 이제 아빠의 일기장에는 오늘 정말 지루하고 힘든 하루였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아들의 일기장에는 오늘 정말 최고의 날이었어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부모와 자녀들의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느낌이 보내는지,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부모와 오붓이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이라는 소제목으로 얼마 전 TV에서 반려견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이 반려견은 이 주인을 비롯해 사람이 오면 굉장히 반기는데 다른 개들에 대해서는 긴장하거나 맹렬하게 짖고 다른 강아지를 물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훈련사가 보호자에게 계속해서 질문했는데, 이제 이 반려견이 어렸을 적에 애견 카페 이 주인이 자주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견 카페에 가면 다른 반려견들과 섞여 놀게 되는데, 이때 보호자들은 자신의 반려견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에게 간식을 주거나 쓰다듬고 안아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반려견이 굉장히 예민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한 애견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것은 반려견을 보호하는 행동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반려견 프로그램을 박인경 코치님이 보시면서 어쩌면 저렇게 인간의 자녀 양육과 닮은 점이 많을까 하고 놀란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사실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할 그런 때가 많은 것이죠. 자녀의 교육도 놀이도 치료도 가능하다면 식사까지 어딘가에 맡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그러나 부모가 나이 들어서 자녀가 절실히 필요할 때는 또한 그들도 부모 곁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한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지 못해서 이 자녀 역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못해줬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 곁에 머무는 순간순간은 부모의 우선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 예를 들면 교육이나 설득, 회유, 그런 목적을 세우지 말고 자녀가 부모인 나와 함께 시간을 행복해하고 어, 행복 사진을 찍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교육이나 설득을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자녀와 함께 간 여행이라면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내 곁에서 즐거워하는 자녀와 함께 아빠도 즐겁게 지내다 오라는 거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라는 것이죠.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부모는 자녀가 어떤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는지 또한 놓치지 말고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자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자녀와 사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돈을 들여서 타인에게 맡긴 교육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욕구와 관심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출간과 동시에 대단한 어떤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연구 끝에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밝혀냈는데, 이제 그 책은 길게 보면 타고난 재능, IQ, 환경보다는 절대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태도인 그릿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랑과 안정감이 넘치는 부모와 주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욕구와 관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자녀의 욕구와 관심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욕구와 관심은 자녀 곁에 머물러 있는 부모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같이 있어야지 그러한 욕구와 관심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는 부모와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고마운 일인가라는 것이죠. 내 곁에 머물러 달라라는 그런 자녀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있으니 그게 감사하는 것이죠.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식물이 필요로 하는 흙과 같다는 것입니다. 흙을 통해 영양분과 수분이 잘 공급될 때 식물이 태양을 향해 자라듯이 자녀는 자신만의 관심을 찾아간다고 이제 그 책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큰 제목으로 배려받은 아이가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부모학교 수강생이던 어떤 어머니에게 이제 느지막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유치원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버스 문이 활짝 열리고 딸이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다가 어서 내려와 라고 손짓을 하면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분의 대답은 유치원 버스에 원아들이 많이 타고 있고 그 아이들을 한 명씩 다 데려다 주려면 버스 기사분이 마음도 급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문이 열리면 엄마를 부르며 반가워하는 자녀에게 얼른 내려와 얼른이라고 또한 재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는 아직 어려서 버스 계단 하나가 자신의 키 절반도 넘으니까 내려다보면 까득하고 내려가는데 엄마가 독촉하니까 떨리고 무서웠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 반가운 엄마의 얼굴에 나를 만난 기쁨의 미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싶고 자녀에게 배려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자녀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가 배려받지 못해서 배려의 기쁨도 모를 때 누군가를 배려하라고 하면 그 아이는 배려란 참 힘들고 기분 나쁜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배려해 엄마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 환한 미소로 그래 누가 왔구나라고 반갑게 맞이하면, 그리고 손을 잡고 천천히 버스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준다면 그 아이는 이제 엄마를 만나는 기쁨까지 더해져서 하원길이 즐겁기 그지없을 것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2년 정도 더 자라서 키도 좀 크고 다리에 힘도 생겼을 때 버스 기사분이 얼마나 바쁘실지 이야기해주며 좀 더 빨리 내려올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자녀는 그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엄마와 버스 기사님에게 또한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려가 무엇이고 또 얼마나 좋은지를 몸으로 배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자녀를 배려하는 기쁨을 어머니도 알고 딸도 역시 우는 일 없이 버스에서 잘 내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제목으로서 자녀가 친구와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와 싸우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상대편 아이가 마음에 쓰이고 상대편 아이를 먼저 챙기고 내 아이를 챙기자니 자녀 마음이 상처가 될까 걱정이 되는데, 이제 그런 내담자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던 그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물론 이 경우에 남의 집 자녀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친구와 싸우다가 엄마나 아빠가 곁에 있어서 달려갔는데 내 부모가 친구를 먼저 챙겨준다면 자녀는 황당하고 무한한 것이죠. 아무리 상대편 아이가 걱정이 되어도 내 자녀 곁으로 먼저 가서 괜찮아? 라고 이제 말하며 눈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친구가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의 손을 붙잡고 얼른 친구 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싸운 친구에게 괜찮니라고 묻고 가능하다면 그 아이와도 눈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내 자녀의 편만 들거나 부모가 더 화를 내고 흥분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자녀를 배려하여 먼저 말을 걸고 돌봐준 다음에 재빨리 이제 자녀의 친구도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까 엄마가 친구 마음도 알아줘서 속상하지 않았니라고 묻는 것이 또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도 너한테 먼저 달려간 거야. 엄마는 우리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한 친구도 자기 집에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와 친구를 배려해준 부모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그래서 그 부모를 닮아주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도 배려도 그 좋은 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남에게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큰 제목으로 부모의 생각보다는 자녀의 감정에 집중해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 감정의 홍수 이론에 따르면 평소에 사람의 감정과 이성이 조화롭고 평온하게 각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감정의 홍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이 순식간에 넘쳐 이성을 덮치고 마비시킬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 사람에게 볼 수 없었던 꼴보기 싫은 짓이 마구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정의 홍수 상태인데, 그런 감정의 홍수 상태를 잠재울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죠. 당신 정말 힘들었나 보네,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이제 그 마음을 읽어주다 보면 감정의 홍수 상태가 조금씩 가라앉고 이성이 원래의 자리를 작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때 이제 이성의 힘으로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감정의 홍수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할 대부분 부모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쁘다, 그리고 밉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단정하다, 지저분하다, 다소곳하다, 난폭하다 등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데, 코치형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생각이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레 자녀의 생각도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부모의 눈에 자녀의 감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돌보고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자녀의 감정이 자녀의 이성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자녀의 감정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부모가 쟤는 원래 잘해요. 쟤 요즘 사춘기잖아요. 그런 자녀의 감정조차 부모의 생각대로 단정 지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깊은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제목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모 학교의 어느 어머니가 해온 과제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들이 시험을 망쳐서 풀이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속으로 내가 신나게 놀 때부터 알아봤어. 그만큼 공부하고도 시험을 잘 볼 줄 알았니라고 말이 이제 떠올랐지만 이제 자녀의 감정을 한번 집중해 보기로 하면서 저 아이의 감정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니 이제 시험을 잘 보고 싶었는데 못 봤으니 속상해할 것이고 시험을 잘 봐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아들이니 그러지 못해 아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감정의 홍수 상태에 있는 아들에게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아들 시험 잘 못 봐서 속상하지 엄마랑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자녀의 감정을 살피고 알아주기는 쉽지 않은데 이 자녀의 억양,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인 단어도 잘 관찰하고 해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 영혼, 나의 자녀를 돌보는 일은 분명 요리보다 운전보다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것이죠. 전문 요리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듯 그리고 운전에도 면허가 필요하듯 부모에게도 더더욱 자격증과 면허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으로서는 배우자와 잘 사귀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로는 자녀 앞에서 배우자의 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자리를 크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변화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자녀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물어봐도 될까? 또는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물어봐도 돼? 라고 이제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랑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에서 문인사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변화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순간마다 찰칵 사진 찍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윌리엄 그레서 박사가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순간을 사진 찍듯이 찍어서 머릿속 사진첩에 저장한다고 그렇게 말했고 자녀의 눈에 부모가 부부로서 행복해 보일 때 자녀들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 부부는 배우자가 잘 사귀어야 되고 대화할 때도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경제 이야기보다는 정서적인 대화가 필요한데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연약하다라는 말씀 속에 남편도 연약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부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존 가트맨 박사는 애정문제 연구소를 통해 부부 사이의 처음 3분간의 대화를 통해 대화의 상호작용을 보면 96%의 확률로 다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부부가 만나서 대화가 시작되는 곳은 보통 문 앞이며 문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가운 문인사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며 또한 그 이후에 부정적인 에너지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부하느라 얼마나 수고했니라는 문인사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좋은 방법이고 문인사의 방법으로 첫 번째는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반가워하고 두 번째로는 상대가 신발을 벗기 전에 문 앞에 도착하며 세 번째는 목소리와 표정에서 반가움, 고마움이 느껴지게 하고 네 번째는 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차라리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다섯 번째 아내가 귀가하는 상황이면 남편이 넓은 품으로 기쁘게 맞아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들과 함께 간 낚시터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온 아빠의 일기장에 오늘 정말 지루하고 힘든 하루였더라고 적혀있지만 아들의 일기장에는 오늘 정말 최고였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이처럼 자녀 곁에 머무는 순간순간은 부모의 우선순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어떤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는지 놓치지 말고 관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자녀에게
재능, IQ보다 더 중요한 끈질긴 태도, 바로 그릿을 길러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스쿨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 기사를 배려해서 어서 내려와라고 손짓하면 아이가 당혹감을 느끼고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버스 계단 하나가 자신의 키 절반도 넘는 까마득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 도리어 그때 누구누가 왔구나 하면서 천천히 내리도록 도와주고, 또 아이가 크면 버스 기사분의 상황을 설명해주며 이해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배려를 가르치고 싶다면 자녀를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보기 위해 부모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평 및 토해된 내용들은 자녀의 감정을 살피기 위해 억양,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인 단서도 잘 관찰해야 하며, 이런 면에서 부모의 훈련 또한 인내로 주어지는 부모 면허를 갖추었는지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모 면허와 함께 공부하는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도 어떻게 좀 실천해야 될지, 문인사라던가 아니면 배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